오늘 주제는요. 황정음 씨 사건은 다 알고 계시죠?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한 이틀 전인가요? 그때 뉴스에 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소된 거기 때문에 이미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횡령 배임은 폭행이나 절도처럼 명확히 떨어지는 범죄가 아니어서 수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기소가 됐다는 이야기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경찰, 검찰 수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전혀 몰랐으니까 갑자기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죠. 그래서 깜짝 놀랐다. 금액이 너무 커서 42억인지 43억인지 횡령을 했고 아직 뭐 사실관계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재판 중이니까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황정음 씨가 인정했죠. 혐의를 인정했다는 건 유죄가 나오겠죠. 이제 처벌이 문제일 뿐이지. 그런 상황이니까 뭐 횡령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왜 이분이 이렇게 됐을까? 왜 황정음 씨는 횡령을 하게 됐을까? 라는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의 뇌피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건데 황정음 씨가 이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이혼 과정도 있지만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의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 남편이랑. 황정음 씨가 흘려서 아는 거지만 불륜이라는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황정음 씨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이혼하고 나서도. 그런데 나의 사고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만든, 그러니까 사리 분별이 없어지게 만든 거는 언제부터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결혼 생활에서 오는 갈등, 이 갈등이 풀리지 않아. 그리고 그것이 불륜에 대한 나의 분노,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런 것이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혼 후에 황정음 씨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혼 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데 이혼은요.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매듭이 잘 지어지지 않은 채로 이혼 후에 나의 삶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태까지 이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듭을 잘 지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회피하지 말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이 뭐 조정이든 뭐 협의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합의서를 쓰던 그런 매듭을 짓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못하니까 그냥 빨리 이혼만 할래. 신고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닌데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의 결과는 어마어마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사실관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43억 횡령에 코인 투자를 했다. 43억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 돈으로 코인 투자를 했다는 것이 더 이제 놀라운 상황인 거죠. 근데 황정음 씨가 공소 사실을 인정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단계냐면요. 여러분 기소가 된 거예요. 기소. 여러분 형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먼저 혐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혐의자를 부르는 명칭은 피의자죠. 고소를 당했다면 피고소인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처음에는 경찰이 먼저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검찰 단계로 넘어가죠. 그리고 검찰이 공소권이 있으니까 공소 제기를 하던가 아니면 뭐 무혐의를 하던가 결정을 하죠. 경찰은 결정권이 없죠. 검찰이 최종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공소가 제기됐죠. 공소라는 건 사소가 아니라는 거죠. 공적인 국가 공권력이 소를 제기했다는 의미죠. 공소가 제기됐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원의 단계로 온 거예요. 재판을 받는 단계까지 벌써 왔어요. 이만큼.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부르나요? 법원에서는 이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부르죠. 피고인. 명칭이 다르죠. 피고 아니고요. 피고는 민사에서 말하는 거고 형사 절차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이제 공소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 사실은. 이렇게 명칭이 바뀐다. 근데 지금 공소가 제기가 됐고 피고인인 황정음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고 하잖아요. 이 말만 가지고도 기소가 됐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황정음 씨가 제3자에게 피해 끼친 적 없다. 황정음 자세한 사건 경위를 설명했는데 제3자에게 피해 끼친 적 없다라고 하시면은 곤란할 것 같아요. 물론 이 말은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은 없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법원에서 황정음 씨의 유리한 정황으로 주장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굳이 언론 보도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미 43억 횡령 코인 투자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법인인데 피해 끼친 건 없어. 정말 다행이야. 그거를 본인이 얘기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이거 행위를 한 당사자가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면 이것도 언론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건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황정음 씨 벌돈을 미리 써버려요. 횡령의 덫에 걸린 손절각 횡령 혐의를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다투진 않아. 이제 양형만이 문제인 거예요. 얼마가 나올 것이냐 그것만 남은 상황인 거죠. 황정음 씨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평소에 물론 이혼하기 전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혼하면서부터 이분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거 벌돈을 미리 써버린다. 재밌는 표현인데 이런 마인드에서 기인한 거죠.
벌 돈을 미리 쓴다. 그럼 썼어. 그럼 벌어야죠. 쓴 만큼 못 벌어. 그럼 이런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벼랑으로 내몬 거예요. 황정음 씨는 누가 황정음 씨를 갖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본인이에요. 이런 유명한 말이 뭐가 있죠? 망진 자는 호ян이라. 진나라를 망하게 한 건 누구예요? 오랑캐가 아니라 진나라 왕이라고요. 이대왕. 그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헤드라인이었고요. 자, 황정음은 어제 15일입니다. 공식 입장을 내고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사건의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 연애 활동을 위해서 기획사를 설립해서 운영했고, 이것도 1인 기획사라는 이야기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1인 기획사. 그 규모가 작으면 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규모가 작으면 또 안 하지. 기획사의 힘이 필요하니까. 근데 내가 컸어. 나 혼자서도 충분한 대스타가 됐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획사를 차려. 1인 기획사를. 왜? 기획사한테 주는 돈이 아까운 거죠. 돈을 나눠야 되는데, 나 혼자서 홍보도 다 하고, 마케팅도 다 하고, 연기 관련된, 나 관련된 나한테 서포트 하는 거 내가 다 하면 되는데요. 어차피 돈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왜 기획사한테 내 수익을 나눠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때 1인 기획사를 많이 차리는 것 같아요. 대스타가 됐을 때. 어떤 광고를 따거나 뭐 드라마 출연하고 그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요,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거죠. 1인 기획사라는 건 오너가 곧 리스크야. 그렇게 되면은 자기 객관화가 보통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연예인들은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우상이잖아요. 숭배를 받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더 자기 객관화가 안 돼. 내가 하는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 해. 더.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돈이 아깝죠. 그 사람한테 주는 돈 아까워. 왜냐면 리스크라는 거는 항상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다 한번 터지는 거야.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평소에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보통 1인 기획사를 해서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싶은 건데, 근데 사실 그래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이 일도 만약에 기획사가 있었으면 이렇게 못하죠. 기획사 법인이 그걸 감에 둘 리가 없죠. 근데 1인 기획사였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고, 중간에 제지가 안 됐다는 거. 그게 이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기획사였어요. 이분도, 황정음 씨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 이러면 안 되죠. 아니,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그냥 누가 뭐라고 하더라 라고 해서 하지 말고, 물론 황정음 씨는 바쁘니까 본인이 이거를 막 뭐 이렇게 연구하고 할 시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죠. 근데 최소한 내가 맡기는 사람은 고를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리분별이 있어야 되겠죠. 사기꾼한테 맡기면 안 되겠죠. 그게 안 되면 하지 말아야죠. 자,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재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는 맨날 미숙한 판단을 할까요?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거였어. 나 몰랐는데? 어른이잖아요. 미성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미숙하다고 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법원의 판사님한테는 그렇게 해야죠. 제가 뭐 연예인으로서 연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획사, 회사, 법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봤자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욕심만 많으면 안 되죠. 모르면 돈을 주고 물어봐야지. 이게 먹힐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미숙했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 때문에 내 돈이다, 이거 내 돈이야 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곤란하죠. 그럼 욕심이라도 없던가? 자기 변명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말을 덧붙여서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는 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긴 하였지만 회사의 지분은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는 진행 중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변제금이라는 거는, 이 말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누군가 채권자가 있다는 말인데 내가 그 채권을 갚지 못하고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변제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3자가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건 일단 여기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지금 청산하기 위한 절차 진행 중이니까 곧 변제될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는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설령 이런 말을 법원에 낼 수는 있어도 이걸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자, 한번 더 볼게요. 자, 이분이 43억을 횡령했어요. 43억을 횡령했어. 회사 돈이야. 1인 기획사, 법인이겠죠? 자, 여러분, 먼저 법인이 뭐예요? 법인. 자, 이거는 법 기술적인 용어라고 봐야 되는데요. 사람은요, 여러분, 이는요,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자연인이 있죠. 자연인은 뭐예요? 우리들.
그냥 사람. 사람은 자연인. 태어나면서 그냥 사람이죠. 나도 자연인, 여러분도 자연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누가 있냐면 그게 바로 법인이에요. 자연인은 아니지만 법에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법인. 법에서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법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지만 법에서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법인이에요. 그래서 물론 법인을 설립하는 건 자연인이지만 법인이 설립되면요. 이 대표이사가 물론 있죠. 법인이 혼자 막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거를 움직이는 대표이사는 있지만 대표이사가 A라고 쳐도 이 A와 이 법인은 다른 존재예요. 법적으로. 다른 생명체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거 내 회사야, 내 기획사야, 내가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야.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법인의 재산은 내 재산이야. 라고 해버린다는 거는 그러면 법인을 왜 만들겠어요? 법인의 장점만 취하고 나쁜 거는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법인의 장점이 뭐예요? 우리가 법인을 왜 세우나요? 보통 이제 주식회사 왜 세워요? 사업을 막 하다가 주식회사를 세울 때는 대부분은요, 세금 때문에 세워요. 이 내 회사가 매출이 높아. 그랬더니 보니까, 이게 세금을 많이 내네. 개인 사업자가 되면은 세금이 40 몇 %까지 되거든요. 최고 세율을 매기면. 그럼 내가 1억 벌면 5천원 세금으로 줘야 돼. 거의 5천원 세금으로 나가. 이거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법인을 만들면 세금이 법인세를 내면 되는 거거든요. 법인세는요, 법인이 아무리 뭐 100억, 200억을 번다고 해서 법인세가 막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훨씬 낮은 세금을 낼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법인이 나랑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면 내가 40 몇 %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법인의 소득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덜 내는 거라고요. 훨씬. 그 절반밖에 내지 않아. 그런 거죠. 법인세, 법인 소득세 그런 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된다는 건 이 돈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세금 낼 때는 타인인데 이 돈을 갖다 쓸 때는 내 돈처럼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숙할 수는 있어. 생각이 미숙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세금 낼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세금 낼 때 내가 세금을 조금 내도 되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내 소득이 아니니까 개인 사업자였을 때는 이따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데 법인과 나는 다른 사람이니까 세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구나. 이해했을 거 아니에요.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갖다 쓸 때는 이거 내 거야. 내가 번 거니까 내 거야 라고 갖고 오면 어떡해요. 아니 좋은 것만 취하고 그럴 순 없는 거죠. 그럼 세금도 냈어야 맞는 거고. 근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 내가 미숙해서 몰랐다? 그럴 리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옆에서 누군가 짚어줄 수 있는, 아니면은 법률 자문이라도 하든가. 그건 얼마 안 하잖아요. 얼마 안 해요. 자문을 맺고 이제 법률 리스크라도 없애야 되잖아요. 법률 리스크는 너무 크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해야죠. 돈을 주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습니다. 43억이라는 돈을 횡령하셨는데 이게 또 대출을 받았나 봐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래, 법인의 돈이 많아서 너무 돈을 많이 벌었어. 100억이 있어. 그래서 내가 법인 돈을 보통 빼올 때는 가지급금 해가지고 가져가잖아요. 가지급금으로 대표이사 계좌, 개인 계좌로 돈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서 빼가는 건데 보통은 돈이 있는 돈을 빼가죠. 돈이 없는데 법인이 어떤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빼간다? 이거는 너무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제 회사의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저의 기준으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아서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사 돈 4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입니다. 횡령 금액은 43억이래요. 근데 대출을 받았었나 봐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회사에 돈이 없는데 가지급을 받아갔다고? 그리고 그걸 코인에 투자했다고? 코인의 그 위험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코인이 그럼 하락하면 어떡할 거야?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떡할 거지? 이런 야수의 심장으로 회사를 운영해야지 이렇게 잘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야수가 아니라서 이런 투자를 못하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분의 평소 경제관념을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저는 지금 제가 있는 돈보다 제가 벌 돈을 써버려요. 미리 쓴다는 이야기죠. 미리 땡겨 쓴다. 그래서 악순환을 만들어 버린대요. 이분의 소비 습관. 나는 지금 있는 돈보다 앞으로 벌 돈을 써버리는 타입이다. 아니 이런 타입도 있어요, 세상에? 저는 이런 타입을 본 적이 없는데 살면서. 아니 이거를 우리가 타입이라는 거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어서 그 중에 나는 이런 타입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혈액형처럼 A, B, C, D, D형은 없죠. C형은 없죠. 미쳤네.
이게 아니라 MBTI처럼 너는 MBTI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INTJ야. 이렇게 말하는 게 타입인 거죠.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지금 있는 돈보다 앞으로 벌 돈을 쓰는 타입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타입은 없어요. 이분이 이러는 거지, 이분이. 이걸 타입이라고 해서 전형화 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잘못된 거죠. 타입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악순환을 만들어서 돈을 벌게 된대요. 이거는 벼랑 끝이죠, 벼랑 끝. 망진 자는 호야다. 누구 탓할 게 없어요. 그냥 이런 소비 습관이 이분을 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쓰느냐, 돈을 20년에는요 용산 이태원에 주택을 매입했는데요. 그게 45억 원이었답니다. 45억 원. 그리고 활발하게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이거 슈퍼카요. 슈퍼카 플렉스. 2020년에 다 했네. 이분이 이혼하신 게 2020년인가? 언제 이혼하셨나? 아닌데? 이혼하신 건 더 뒤 아니에요? 2016년에 결혼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8년 결혼 생활했다고 들었으니까 2024년에 이혼하신 거 아닌가? 근데 이분이 이혼하기 전에 한 번 이혼할 뻔 했는데 재결합했죠. 그러면서 둘째 낳고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혼을 했어야 맞죠. 저한테 이혼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서로 의지가 있으면 재결합도 하는 분들 꽤 있어요. 이혼 소송 하다가 조정하다가 취하하고 재결합하는 분들 꽤는 아니죠. 종종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잘 살 것 같으세요? 잘 못 삽니다. 더 상황이 나쁘게 돼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왜냐면 재결합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를 회피하고 재결합을 하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일 없던 걸로 하고 우리 앞으로 잘 해보자. 그냥 이런 말 한마디로 재결합을 하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없던 걸로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없던 걸로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지 앞으로가 있는데 매듭을 안 짓고 그냥 재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절차는 불보듯 뻔하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매듭을 지으시라고. 그래서 저희는요 이혼 조정 신청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뭐 얘기가 잘 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살아볼래요. 아이가 너무 눈에 밟혀요. 한 번 더 노력해볼게요. 조정 취하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저희는 취하 안 해드립니다. 취하 안 해드리고 자 정말 그렇다면 합의서를 씁시다. 앞으로 결혼생활 어떻게 할 건지 쓰자고 해요. 남편 오라고 해요. 아내분 오라고 해요. 다 와서 두 분이 합의한 내용을 불러라. 여기서 써. 합의서 써. 각자 도장 찍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합의를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건지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쓰면은 그때 취하합니다. 근데 그거 안 쓰면 저희는 웬만해서는 취하 안 해드려요. 물론 취하해달라고 강력히 얘기하시면 깨갱하고 취하해드리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황정음 씨는요. 그때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매듭을 짓지 않고 그냥 이혼을 안 하고 재결합한 거예요. 둘째도 낳죠?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아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이가 없어서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가 한 명 있었잖아요. 큰 아이가 있었어. 그러면 아이를 재결합했으니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낳아. 그런다고 관계가 개선돼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아이가 있다고 해서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경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되게 낮아요, 확률이. 왜냐면 부부간의 갈등은 아이로 인한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 경우에는 불륜이라는 사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랬어. 그럼 그것을 해결하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혼은 2024년에 하셨지만 2020년부터 황정음 씨의 플렉스는 시작이 됩니다. 주택 매입하고요. 슈퍼카 5억짜리라고 합니다. 슈퍼카 플렉스. 첫 이혼을 결정하고 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이혼. 두 번째 이혼 말고. 첫 번째 이혼을 결정하고 나서 차를 할부로 구매했다. 갚는 게 힘들긴 하지만 후회한 적은 없다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아니 후회를 해야죠, 후회를. 여러분 사람이 잘못하면요. 후회를 해야 돼요, 후회를. 그래야지 이게 발전이 있거든요. 아,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후회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뭔지 알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공자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공자가 죽어도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포호빙하, 사이무해자.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다가 지금 이런 게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지금 있는 돈보다 앞으로 벌 돈을 갖다 쓴다. 황정음 씨는 신이 특별히 사랑해서 자, 너는 앞으로 300억을 벌 거야 라고 이렇게 예정해 줬나요? 앞으로 벌 돈이 어딨어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황정음 씨는 그게 막 정해져 있는 것처럼 내가 벌 돈은 뭐 이만큼이야. 누가 약속이라도 해준 듯이 그걸 갖다 쓴다는 표현도 되게 웃기죠. 은행에 돈 맡겨놓은 거나 갖다 쓰는 거지. 아니 어디서 미래에 벌 돈을 어떻게 갖다 써요? 그냥 지금 되게 사고방식이 매우 이상해요. 표현 자체도. 이미 이때부터 이상하다는 점이 느껴지죠. 2020년부터. 그래서 갖다 썼어. 어디서 갖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갖다 쓰니까 45억 원짜리 주택도 사고 그 다음에 5억짜리 슈퍼카도 샀어요. 50억을 썼어요. 이미 2020년에 썼죠.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 메꿔야죠. 어떻게 메꾸지? 돈이 안 벌려? 그러면은 이렇게 무리한 횡령도 하고 배임도 하고 더 나가면 뭐 사기도 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혼을 결심하고 이런 플렉스를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혼도 못 했죠. 안 했죠. 매듭을 짓지도 못했죠. 이 상태부터 시작이 된 거, 계속 되는 거, 이런 사고방식이. 이후에도. 그게 지금의 황정음 씨의 이런 비극을 불러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황정음 씨 말인데요. 저 그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을 거고요. 그리고 이혼이라는 거를 물론 내가 선택했지만 그 상황을 만든 건 상대방이잖아요. 엑스허즈번드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징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도 했을 것이고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요.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심정은 누구보다도 잘 알죠. 앞으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정말 열심히 삽니다. 단 하루가 뭐예요? 한 시간도 허비하지 않도록 살고 있거든요. 이건 인정해요. 그렇게 쭉 자기 하소연을 하다가 자기 연민을 하다가 갑자기 결국 돈이 있어야 돼요. 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요. 황정음 씨는요. 그때 첫 번째 이혼으로 고민을 했을 그때부터 이미 사고가 무너지고 있어요. 생각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 돈은 물론 중요하지만요.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거나 내가 돈이 없어서 이혼을 하는 거나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답을 돈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 건 돈이야. 그럼 이 말은 내가 돈이 있으면 나는 초라해 보이지 않을 거야 라고 잘못 방향을 잡은 거예요. 자,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이 없다는 거죠. 방향이 없어.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열심히 한 게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자, 이분이 생각하는 돈은 중요한 게 아닌데 이분은 잘못 생각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건데 바른 곳이 여기라면요. 내가 성장하는 거죠.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이 뭐냐? 일입, 부록, 지천명 해가는 거예요. 요만했던 그릇이 점점 커가는 게 성장이에요. 일로 가야 돼. 근데 황정음 씨는 돈 아예 반대로 잡은 거예요. 돈이 많아야 돼. 돈 벌 거야. 그리고 돈은 난 돈 벌 거니까 지금 써도 돼. 그러면서 막 질러.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 돈을 막 써대. 그래요. 그러면은 열심히 살았지. 열심히 살았지만 난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정반대에 가 있단 말이에요. 정반대에 가 있다고요.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다시 가야 돼. 이 길을 다시 거쳐서 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원점을 또 지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방향이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 어디로 가고 있냐고.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방향성 없이 열심히 살아봤자 그거는 한 곳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황정음 씨는 이쪽으로 갖다 쳐요, 돈으로. 근데 만약에 오늘은 돈으로 갔다가 내일은 뭐 다른 걸로 갔다가 또 다음날은 여기 갔다가 한 번은 또 이쪽으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장이 아니거든요. 황정음 씨가 첫 번째 이혼할 때 아니면 두 번째 이혼할 때라도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랑 상담을 했으면 제가 결혼 이혼을 떠나서 아이 엄마로서의 그것도 떠나서 먼저 내가 서야 되거든요. 지금 황정음 씨가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내가 초라한 이유를 돈에서 이유를 찾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초라한 이유는요. 내가 없기 때문에 초라한 거예요. 내가 예전보다 예쁘지 않아서 그래서 초라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인데 나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 뭐 아들이 둘이더라고요. 아들의 엄마, 누구의 남편, 그리고 배우 그런 걸로는 살고 있지만 정작 인간 황정음이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이 내가 없는 상태에서 나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거를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황정음 씨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돈으로 방향을 잡고 열심히 달린 거죠. 결국은 이런 사태가 된 거죠. 결국 돈이 있어야 돼가 아닙니다. 내가 초라한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입이 되어야 돼요. 일입. 지금은 일입을 해야 될 때지 돈 그리고 있잖아요. 돈이라는 건요. 기준이 끝이 없어요. 10억이 있는 사람이나 100억이 있는 사람이나 1000억이 있는 사람이나 다 나는 돈이 없어. 난 돈이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기준, 뭐라고 하죠? 그거를? 괴물 있잖아요, 괴물. 끝도 없이 먹어치우는. 먹어도 배고픈? 돈이라는 거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초라해져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사람이 늙는 건 당연한 거죠.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하얘지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초라하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왜 그래요?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었지만
나이가 들은 상태에서 성장한 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내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나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거 보세요. 이혼 후 나에게 선물한 슈퍼카, 황정훈과 씩씩 형제들의 일상. 이 굳이 이런 일상을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내가 보여주기 시작하면요, 여기에 또 내가 몰입이 돼요. 나를 세우는데 몰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 이혼해도 이렇게 잘 산다? 나 이혼해도 애들 이렇게 잘 키운다? 그런 거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잘 살고 있으면 되지 누군가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삶의 기준이요, 다른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 있는 나하고 내 아이들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 삶의 기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혼 후 초라해진 내 모습. 이거는요, 초라해진 거는 왜 그래요? 내가 없어서 그런 거지 이혼 때문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초라한 건 이혼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초라한 건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갚느라 힘들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걸 왜 사냐고요. 갚느라 힘들다는 거는 빌려서 샀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럼 왜 이 차를 왜 사냐는 거예요. 저는요, 이혼할 때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혼 소송을 하실 때 절대 돈을 아껴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이들도 이혼으로 인해서 내 환경이 변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엄마 아빠 이혼해, 너 이제 돈 아껴 써야 돼. 그 말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니, 돈은요, 엄마랑 아빠가 걱정할 문제지 왜 아이한테까지 그 걱정을 전가시키냔 말이에요. 아이가 얼마나 플렉스 한다고 아이가 아껴 쓸 게 뭐가 있어요. 아이가 친구들하고 떡볶이 먹는 거, 아, 나 돈 없으니까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지라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혼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아, 나 이혼하니까 이거 이제 아껴 써야 돼, 허리띠를 졸라 매야지, 그러지 말고 있는 돈을 나한테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아이한테도, 자, 이사를 가게 됐어? 그러면은 돈 아끼지 말고 다 써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라고 해요. 환경이 더 떨어지게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더 궁색해지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5억짜리 슈퍼카를 사라고는 안 해요. 그것도 대출받아서.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있는 돈을 아껴 쓰지 말고 그 한도 내에서 나를 위해서 돈을 써라. 그렇게는 제가 조언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부러. 근데 대출 땡겨서 슈퍼카 사세요라고는 안 해요. 만약에 저한테 그러셨으면 혼나셨을 거예요. 저한테 엄청 혼났을 겁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지금 황정음 씨가 삶의 기준이 외부에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나 슈퍼카 탄다? 그게 뭔데? 대출 받아서 슈퍼카 타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걱정되는데? 왜 저러지 저 사람? 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황정음 씨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알겠어요. 초라해지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건 내가 있는 경제 수준 내에서 하는 거지, 대출 당겨서 슈퍼카 사면 안 됩니다. 저한테 와서 좀 혼 좀 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거 보세요. 돈은 전 남편보다 내가 1000배 더 많다라며 고급 주택가, 슈퍼카, 쇼핑, 플렉스 등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건 이제 2020년 경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혼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이혼 때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매듭을 지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오시면 아는 변호사 로앤모어에 오십시오. 단순히 이혼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볼 수 있고요. 회복이 된다면 합의서를 써서 명확하게 매듭을 지어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저희가 판단해 드릴 거예요. 저희가. 그게 안 된다고 판단을 하면 이혼 협의든 조정이든 소송이든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혼 후의 삶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드리니까 제발 이혼은 어디로? 로앤모어로 오시면 됩니다. 아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고요. 이때부터 첫 번째 이혼을 고민했을 때부터 황정음 씨의 사고는 무너졌고요. 다 돈이에요. 모든 게 돈. 근데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안 됐지만. 그리고 왜 전 남편을 왜 비교해요? 전 남편보다 내가 1000배 더 많다? 아니, 1000배 더 많으면 뭐 어떻고, 안 많으면 어떻고. 그냥 자꾸 비교하고. 그것도 되게 돈의 액수로 비교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왜 입 밖에 내뱉는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유치하기도 하고 좀 저렴하잖아요. 누군가를 욕할 필요가 있어요. 살다 보면 당연히 욕도 해야 되고요. 싸울 때는 싸워야 돼요. 근데 이렇게 유치하게 싸우면 안 돼요. 비루하다고 하죠. 비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은 내가 1000배 더 많다. 아니, 지금 유치원 애들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싸우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싸우는 법을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거죠. 욕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첫 번째 이혼 때 이미 황정음 씨의 이성은 마비가 됐다라고 보고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본인 집은 100%의 회사라서 다른 피해자는 없었다면서 해명에 나섰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법인 자체가 인격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다른 피해자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아예 기소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피해자가 없다면? 법인 이꼴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곧 짐이고 국가다가 아니라고요. 내가 곧 법인이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세금을 내셔야죠. 세금을 내야 맞죠. 내가 곧 법인이니까. 그리고 그럴 거면 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고. 이건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해줘도 이해할 것 같은데. 일부 피해액은 변제한 상태이다.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서 변제할 예정이다. 황정음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거죠. 특경법이라고 하죠. 줄여서 특경법. 원래는 이제 기본은 횡령인데 이제 금액이 너무 커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죄가 적용이 되게 된 겁니다. 횡령 배임을 한번 보면요. 횡령은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배임이라는 건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횡령과 배임이 행위 태양이 다르죠? 근데 아무튼 전제는 뭐예요? 타인입니다. 타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러니까 타인이죠. 그러니까 법인과 황정음 씨는 타인이란 말이에요. 황정음 씨는 대표이사로서 100% 주주로서 이 법인이라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그러니까 타인의 재물이 황정음 씨 재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돈은. 그리고 대출까지 받아서 그렇게 땡겨가면 곤란하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특경법이죠. 특정 재산 범죄 가중 처벌하는 거죠. 이게 특경법인데 여기서 이제 횡령은요.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요. 5억 원 이상일 때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특경법이 적용이 되고요.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면 이 정도고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여기에 걸리겠네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이거. 근데 일단 황정음 씨한테 유리한 양형 상황도 있죠. 피해가 전부 복구가 되고 그리고 반성하고 있고 자백했고 범죄 다 인정했고 피해액이 다 복구가 되고 그리고 황정음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100% 주주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감경하고 그러면은 3년 이내로 들어오면 집행유예도 받을 수는 있겠죠. 금액이 크긴 하지만 피해가 다 보전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겠죠. 그거는 결과 나와봐야 알겠죠. 후폭풍이라고 할까요? 회사 돈 횡령 혐의 황정음 하이킥 단체 광고에서 사라졌다. 광고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황정음 씨가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이혼이라는 거, 첫 번째 이혼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황정음 씨가 제대로 사리에 맞게 사고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혼은 여러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혼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황정음 씨는 이혼과 동시에 자기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본질이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황정음 씨가 황정음 씨 인간 황정음으로 자기 삶을 살고 있었냐 그런 질문을 해보면 아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한테 평가받는 황정음만 있는 거죠. 보여지는 거. 삶의 기준이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타인한테서 나오니까 보여지는 것들 있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결혼하기 전보다 훨씬 더 결혼 생활 할 때보다 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43억 횡령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혼이라는 게 여러분이 바뀌지 않아요. 제가 이지훈이에요. 이지훈이란 사람이 이혼했다고 해서 이지훈이 아니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본질, 나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혼과 상관없이 항상 성장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그 성장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황정음 씨가 돈에 초점을 맞췄던 이유는요.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공허할까? 내가 없기 때문이죠. 나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무게감을 느끼기 위해서 돈으로 그걸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정말 나답게 시작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거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륜, 우아하게 복수하고 싶다. 그리고 무너진 멘탈을 잡고 싶다. 불륜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오세요. 증거 수집하는 단계부터 상대방이랑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소송이 되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저희는 주로 협상을 해드리거든요. 협상. 제가 협상을 또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륜 이슈가 있다. 그러면 그냥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혼도 마찬가지고요. 이혼을 해야 되나요? 이혼 타이밍 아니면 이혼을 어떻게 이혼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